예, 안녕하십니까. 교육과 괴로운 강의를 맡고 있는 임현철 강사입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31강 이제 교육 심리학 부분에서요. 간단하게 이제 개인의 학습차에 대한 이해 부분에서 오늘은 지능에 대해서만 간략히 여러분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능 부분은 여러분들 개별적인 이론들을 그렇게 다 세세하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어떤 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다, 어떤 말을 했다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이 부분을 이렇게 뭐 심도 있게 심화적으로 이렇게 많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지능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뭐 IQ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간단한 역사와 그다음에 그걸 측정하는 방법이 학자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만 여러분들 간단하게 살펴보고 31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31강 이후에는 우리가 앞서 이제 교육 심리학의 기초에서 배웠던 내용들 쭉 이어나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일단 31강 지능의 발달 부분 여러분들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지능의 의미와 검사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반적 의미의 지능은요. 크게 우리가 아는 거 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학자가 이제 서스턴이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서스턴이 대표적인 학자인데 추상적 사고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을 잘하면 머리가 좋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에게 항상 좌절감을 안겨줬던 이 수학을 잘하면 추상적 사고 능력이 좋다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의한 학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상적인 논리, 추상적인 상상력, 사고를 많이 잘하면 머리가 좋은 거구나, 지능이 좋다라는 걸 주장한 학자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는 환경을 다루는 능력. 말 그대로 새로운 환경에 어떤 사람이 속해 있을 때 또는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렸을 때 그때 그 환경에 적응하고 이런 능력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으로서 방향성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적 합성 및 수정이라 나오는데요. 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요, 여러분들. 새로운 상황에 적응한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 농담 삼아 친구끼리 야, 저 인간은 저 무인도에서 갖다 놔도 혼자 살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듣죠. 그러니까 혼자 뭐 환경에 적응한 사람. 그런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비넷. 비넷은 여러분들 이따 나중에 한번 다룰 겁니다. 여러분들. 비넷이 지능 검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능력이라는데요. 여러분들. 학습 능력 또는 광범위한 제 사실을 파악하는 능력의 복합체. 그러면 말이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 그대로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우리는 지능이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추상적 사고 능력, 상상적, 논리적 초롱, 그 다음에 환경의 적응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한 학습 능력. 이렇게 각각 지능의 의미를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조감적이고 전체적인 능력인데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환경에 다루는 적응 능력이 비슷하게 어떠한 목적 지향적으로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센스가 있다. 이런 정도 표현 그렇게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머지 것들은 크게 신경 안 써주셔도 됩니다. 자, 일반적 의미는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지능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그 각각 주장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르다라고 할 때, 자, 여러분들 요즘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따 배우겠지만 IQ 검사도 좋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뭐 감성 능력에서 뭐 EQ 막 나오고 막 이런 적 있었죠. 그래서 EQ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뭐 우유 선전도 많이 하고요. 등등등 이런 거 나오는데 단순한 IQ 검사가 아니고 또 GQ 검사가 아니고 그런 모든 것들을 GQ가 아니고 EQ죠. EQ 검사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광범위하게 의미가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특별히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문제가 출제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최근의 정의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추상적인 사고 능력도 있고요. 학습 능력도 있고요. 환경의 적응 능력도 있고요. 이렇게 지능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학습 능력이 복합적이고 실제적 능력. 이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머리가 좋은 학생보다는요. 학습 능력이 복합적이고 실제적인 능력이다. 자, 실제로 말 그대로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그 상황에 적응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 다 같이 이제 이상형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럴 때 이상형의 사람을 얘기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외모적인 거 제외하고요. 외모적인 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외모적인 거 정말 이상적이기 때문에 제 이상형이고요. 자, 그러면 실제적인 여러분들, 자, 머리가 똑똑한 여자보다는 여러분들, 저 개인적으로 남성이니까 뭐 지혜로운 여자. 근데 지혜로운다는 게 솔직히 상당히 좀 애매한 문구죠. 추상적인 문구죠. 그런 겁니다. 지혜로운 여자.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잘 이럴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상형 여자입니다. 지혜로운 여자가 물론 농담 삼아서 요즘에는 이쁘면 다 지혜롭다라는 농담도 하긴 하는데요. 그런 건 이제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학습 능력의 복합적이고 실질적 능력 하면서 자 사회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는 자 단순히 머리만 좋다는 건 요즘 아닌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최근에 정의는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능 검사에서도 그래서 그게 이제 반영되는 겁니다. 지능 검사에서도 단순한 지필 시험.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는데 저도 IQ 검사를 했던 게 초등학교 때인가 하고 한 기억이 없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했나? 하고 기억이 없는데요. 물론 뭐 그렇게 좋았던 기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평범했던 것 같은데요. 자, 지능 검사도 단순히 그때 우리는 지필 검사 이런 거에서요. 다양한 수행 평가 등이 요즘에 반영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자, 속도와 최대 능력, 현재 지능 검사입니다. 말 그대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속도, 얼마나 빠른지, 그 다음에 그런 능력들을 평가하는 게 요즘에 최근에 지능 검사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언어와 비언어성. 지능 검사를 할 때 언어와 비언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거에는 단순한 지필이었죠, 지필. 근데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언어적으로도 아닌 비언어적으로. 자, 여러분들 비언어적인 거면 말 그대로 여기 와는 수행평가 같습니다. 어떠한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능력 또는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런 검사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필과 동작성도 같은 얘기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개인 검사도 있고 집단 검사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단 검사는 사회적 환경에 다른 사람과의 어떻게 협력 이런 거 관계들도 이제는 하나의 능력이다. 지능에 분명히 관계가 있다라는 최근의 정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결론, 아까 방금 전 페이지에서 봤었던 그 예를 들어서 지능의 검사, 즉 지필 검사 이런 거 일반적인 의미를 보더라도요, 여러분들 단순한 머리가 좋다, IQ가 높다 이런 것보다는 최근의 경향은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 그렇죠?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종합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되는 현재 추세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 여태까지 이제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지능 검사 방법들을 하나씩 합니다. 자, 아까 나왔던 비넷이라는 학자가 고안해낸 검사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겁니다. 학습 부진화를 판별하기 위한 기억력. 자, 학습 부진화를 판별 기억력. 그다음에 상상력, 주의 집중력, 이해력 등을 즉 고등 정신 능력 측정 검사를 위해서 고안한 것들입니다. 자, 특히 실제로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판별해서 그 학습 부진자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다른 학습을 시키기 위한 그런 걸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내용은 간단하게만 보시면요, 여러분들 언어성 검사로 언어성 지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언어성 개인 검사, 집단 검사는 개인 검사도 연령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3세부터 13세를 통해 전력 영실을 표시했다. 3부터 13까지의 숫자를 통해 정신 연령을 표시했다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스탠포드 비넷 검사로 발전돼서요. 자, 역시 언어 중심이고요. 개인 지능 검사로 2세부터 18세까지 적용하는 새로운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연령 단계별로예요. 문항을 측정하여 비율 IQ를 산출하고요. 그 다음에 연령 척도와 사용, 최초의 IQ 개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런 게 시험 문제죠. 최초로 IQ의 개념을 도입한 학자 또는 그 검사가 무엇인가. 스탠포드 비넷 검사. 비넷 검사 아니고요, 여러분들. 스탠포드 비넷 검사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육학개론을 공부할 때 뭐 몇 번 눈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문제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스탠포드 비넷 검사에서 최초의 IQ 개념을 도입했다. 여러분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능지수. 자, 지능지수는 어떻게 구하냐? 정신연령. 자, 정신연령을 생활연령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래서 IQ 검사처럼 말 그대로 IQ 지능 검사를 하는데요. 이 실험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다른 연령 아동과의 비교, 동일 연령 내 위치, 언어 손상 아동의 능력 정신 지체나 아주 우수한 아동, 그 다음에 지능의 하위 능력 측정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이냐면요. 그 나이대, 나이별로 IQ를 측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신 연령과 생활 연령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연령의 아동과의 비교가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그 연령대 아이들은 속아낼 수 있어요. 이 학생은 지능지수가 높다, 낮다 이걸 우리가 속아낼 수는 있는데 말 그대로 다른 연령과의 비교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을 가지고 다른 연령대의 정신 연령과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연령과의 아동과의 비교는 약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개념만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지금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비넷 검사가 있고요. 비넷 검사에서는 학습 부진화를 판별하기 위한 그러한 검사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 먼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하나 나올 거 반드시 스탠포드 비넷 검사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최초로 IQ 개념을 도입해서 지능 지수라는 것을 도입한 학자 검사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만 딱 스탠포드 비넷 검사가 최초로 IQ 개념을 도입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자,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지능에 대해서 여러분들 처음에 지능의 이제 일반적인 의미와 최근의 의미를 여러분들 간단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검사 두 가지 정도, 물론 더 여러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살펴봤고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볼 게 이제 지능 이론입니다. 자, 지능 이론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학자들이 지능 관해서 어떤 이론들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씩 하나씩 살펴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죠. 30일 강의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각각의 학자들 있죠. 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타이틀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 사람이 무슨 얘기 정도만 했구나 이렇게만 정리하시지 각 이론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콜버그라든지 아니면 그 앞에는 피아제 이렇게 이론 자체를 심화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지능 이론에서 이런 학자가 이런 정도 얘기했구나 하고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스피어맨에 나왔습니다. 자, 일반 요인설인데요. 간단해요. 지능 이론을 설명할 때요. 지능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구성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반 요인, 일반 요인이 뭐냐?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 이렇게 두 가지로서 지능이 구성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 요인은 언어, 수, 도형 등 모든 지적인 과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게 일반 요인입니다. 자, 이것도 지능을 검사할 때 지능을 우리가 알고 싶을 때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수 요인은 어떤 특수 영역의 문제를 해결 시 고유역에 사용하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체적인 일반 요인과 플러스 각각 상황에 맞는 특수 요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스피어만의 일반 요인설이다.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 다음 두 번째. 학자는 캐톨이라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카톨이라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하는데요. 부터 위계적 요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크게 유동성 지능하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결정성 지능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위계 질서. 말 그대로 위계적 요인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 유동성 지능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자, 배우지 않았고 문화적인 영향을 덜 받는 새롭고 추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들 배우지 않았고 문화적인 영향을 덜 받는 새롭고 추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유동적이죠. 상황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측정하는 게 유동성 지능이다. 그래서 2번 보시면요. 신체적 요인의 영향을 덜 받는 정보 처리 속도 및 정확성에 관련된 지능. 자, 정보 처리 속도,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역시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3번 개념 형성, 기나토 추리, 기억 이런 능력에 관련한 능력이다. 여러분들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자, 요건 중요합니다. 3번 정도는 여러분 가볍게 넘어가시고요. 4번에 10대 후반이 되면 완전히 발달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유동성 지능은 10대 후반이 되면은 완전히 발달이 끝납니다.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성인 되부터는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0세 이후에는 감퇴하며 수열과 도형 유추, 도형 찾기, 공간 지각 등의 검사로 측정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유동성인 거죠. 공감각적 능력.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공감각적 능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그냥 가볍게 들으시는 분인데요. 이게 어찌 보면 되게 남녀 차별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런 배우지 않아도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는 추상적 능력, 그 다음에 어떠한 새로운 해결 능력 이런 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감각적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겁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 성인이시기 때문에 예,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다 우리 예, 차를 멀죠. 주차 문제. 주차 문제에서 여러분들 같은 남자가 봐도 예, 저 사람은 그냥 감각이 있다. 주변에 대한 감각이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앞만 봐도 주차가 좀 떨어지는 그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 같은 걸 생각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보통 공감각 능력이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것도 하나의 지능이다. 예,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캐트리라는 학자고요. 그게 첫 번째 유동성 지능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 결정적 지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정성 지능은요, 여러분들, 예, 보세요. 뭐, 아까는 여러분들 유동성 지능 뭐라고? 예, 배우지 않았어도 추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련 상황의 정보 처리를 예, 인지하고 그것을 응용해서 빨리 예, 행동에 옮기는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결정적 지능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이 개념. 결정성 지능은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반대되는 거 뭐 앞에서 나왔던 유동성 지능인데 그거는 배우지 않고서 합니다. 그래서 상식, 어휘력, 독해 등에 관계된 지능으로 문제 해결,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예, 상식, 저 사람 상식이야. 그 다음에 어휘력, 독해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어휘력 일반 지식 검사에 의해서 측정되고 자,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결정 어휘력이나 일반적 지식 검사. 여러분 3번 보시면 의도적인 학습 과정 같은 말이죠. 교육과 경험을 통해 얻는다. 자, 의도적인 학습 과정을 거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다음 나머지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이 캐트리안 학자의 딱 두 가지입니다. 지능은 두 가지로 나눴어요. 어떤 거요? 예, 유동성 지능과 그다음에 결정성 지능.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유동성 변한다 안 변한다? 예,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각각의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똑같은 사람을 갖다가 딱 했을 때. 자, 요즘에 이제 최근에 한 작년, 재작년부터 구체적인 시기는 모르지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군대 가시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상위 뭐 S대나 뭐 이런 나오라도 군대 가면 이등병은 그냥 이등병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암만 똑똑하고 뭘 해도 이등병 능력이 나타납니다. 되게 신기한 거죠. 아마 남성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되게 공감을 했습니다. 암만 뭐 그렇죠. 뭐 흔히 말해서 우리가 머리가 좋다 뭐 등등 해도 군대 갔다 나면 이등병은 그냥 이등병이에요. 이등병. 그렇죠? 그런 거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건 단순히 이제 공부하는 IQ적 문제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른 부분이겠죠. 어떤 새로운 환경에서.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그런 거에 적응 잘하고 군대 생활 잘하는 일반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것을 가지고 배우지도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뭐라고요? 유동성 지능. 그 다음에 결정 지능은 우리가 진짜로 실제로 배우고 상식이나 어휘력 등에 배우는 문제.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요.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 두 가지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부터 지능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학자들 딱 두 학자. 뒤에 이제 세 학자가 더 같이 포함해서 세 학자가 나왔는데요. 예, 요 부분부터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썬슨의 다요인입니다. 자, 아까 우리 첫 번째 뭐 배웠죠? 예, 스피어만의 일반 요인입니다. 일반 요인은 지능을 구성하는 요인은 몇 가지다? 예, 두 가지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썬슨은 다요인. 예, 다요인이 많다는 거죠. 그럼 몇 개냐?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교육학과 공무원 시험에 교육학과에서 시험에 출제될 때는 여러분들 몇 개냐? 얘가 몇 개로 얘기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항상 비교하셔야 돼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 스피어만의 뭐요? 예, 두 가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하고 비교해서 나온 게 서턴의 다요인입니다. 말 그대로 7개의 지능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뭐 언어, 이해, 수, 지각, 속도, 추리, 기억, 단어 모의 등 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원래 이 서턴의 다요인은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여러분 다 생략하고요. 우리는 이 각각에 대해서 요인에서 굳이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다시 한번요. 요거하고 누구하고요? 앞에서 했던 스피어만 두 가지 요인. 요거하고만 비교해서 그거만 딱딱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두 학자, 중요한 학자들이 남았습니다.
예, 길포드의 지능 구조론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라고는 다른 학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할게요. 자, 길포드의 지능 구조론은 이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세히 좀 볼 겁니다. 일단 기본 입장부터 볼게요. 예, 지능은 3차원적인 구조라고 했습니다. 3차원적인 구조. 1차원적인가 아니고 2차원. 1차원, 2차원이 먼저죠. 1차원은 예, 선이죠, 선. 그 다음에 2차원은 여러분들 선으로 해준 면. 3차원은 어떤 공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는 3차원의 공간 속에 살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3차원의 공간 속에서 뛰어넘는 생각을 하는, 좀 엉뚱한 생각을 하는 아주 저 인간은 4차원적이야라고 할 때는 보통 좋게 말하면 4차원적이라고 하고 또라이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보통 3차원적인 구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내용, 조작, 산출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자, 지능은 단순한 1차원적, 2차원적 구조가 아니고요. 3차원적 구조인 내용, 조작, 산출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그게 몇 가지다? 예, 여러분들. 자, 일단 예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일단 처음 여러분들 길포드는 여러분들 지능은 3차원적인 내용, 조작, 산출로 180까지. 총 180까지 나누면 세 개가 어떻게 조합이 됩니다. 이따 얘기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 자, 지능은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한 능력으로 뭐 다양한 직접 능력이 존재한다. 자, 근데 이거 중요한 건 다양한 직접 능력이 존재한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여러 요인의 결합의 결과입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 3차원적인 내용 조작 산출의 과정, 처리 과정이요. 단순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여러 요인이 조합해서 총 180여 개의 정신 능력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자, 종래의 지능 검사는 확산적 사고를 무시한다고 비판하고요. 창의력과 상관관계는 아주 나눌 거라 예언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시험 문제상 외우시면 되고요. 자, 지적 능력은 4번 중요합니다. 여러 요인의 결합 결과로 확산적 사고를 금지한다. 자, 여러 요인의 결합. 자, 그걸 180까지 딱 단순화시켜낸 논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볼게요. 그 다음에 자, 길포드의 여러분들 요인 이론에서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3차원적인 구조인데 그 3차원적인 구조는 내용 5가지, 조작 6가지, 산출 6가지 해서 여러분들 곱해버리면요. 예, 각각 180가지의 정신 능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주어진 정보와 내용에 관한 것. 그대로 시각적, 지각, 청각적, 상징, 의미, 행동입니다. 말 그대로 시각적으로 보는 거, 청각적으로 듣는 거, 상징화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것에 의미 부여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게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제가 예를 들을게요. 그 다음에 조작은 주어진 정보를, 이렇게 주어진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인지한 내용들을, 위에서 인지한 내용들을 평가, 수렴, 발산, 기억, 인지. 하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에 산출은 주어진 정보를 내가 인지하고 처리한 다음에 그것을 조작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 활동이 모두 어떻게 해요? 예, 결합돼서 지능이라는 정신 능력으로 발달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맨 밑에 예가 하나 있습니다. 자, 2, 3, 5, 8, 12 가로 안에 뭐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자, 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이건 IQ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여기 B님 뭐 들어갈까요? 여기? 네. 네, 17 들어갑니다. 17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자, 뭐 하나씩 더하는 게 더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건데요. 이런 건 우리는 뭐 신경 쓰지 말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겁니다. 이 문제 과정을 풀이할 때 여러분들 뭡니까? 예, 상징, 수렴, 관계. 자, 상징, 수렴, 그 다음에 관계지어서 17이라는 답을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러한 과정이 발달된 사람들은 지능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각각 정리하시면 됩니다. 가벼운 내용으로만 여러분들 정리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길포드에 솔직히 우리가 이런 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이런 예제도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네, 5가지, 6가지의 결합 요인이 합쳐서 총 180개의 정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그게 지능이다. 지능은 단 여러 요인들의 조합의 결과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누구라고요? 예, 길포드. 아마 시험 문제에서 여기 가장 많이 출제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이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입니다. 자,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다중지능. 예. 지능의 이론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럼 총 몇 가지냐, 여러분들. 지능은 문제 해결이나 특정 문화에서 가치 있는 기억을 만듭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9개의 지능들은, 자, 여러분들 요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이 교재, 우리가 사용되는 교재, 제가 이제 몇 번 언급 안 했는데, 이 교재에 대해서는요, 교재에서는 이거 아마 7가지로 나왔을 거예요. 7가지로. 7가지인데, 여러분들 이거 7가지인 거 이제 지워주시고요. 예. 9가지. 물론 7가지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보통 9가지 지능들이 독립적이고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실제로 이런 9가지 지능, 다중지론이 있는데 9가지 지능들이 어떤 것들의 종류가 있는지만 여러분들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한 화면에 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총 9가지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언어, 그다음 논리수학, 공간, 그 다음에 이제 음악, 리듬, 뭐 대인, 운동감각, 대인관계, 개인내, 자연관찰,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영역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굳이 언어에 뭐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 외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읽어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면 아 이게 언어구나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쉽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9개의 내용에 아 뭐는 뭐고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대신 9가지의 그 단어, 그러니까 이제 언어라든지 논리 수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간적 능력이라 이런 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9개만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언어, 말 혹은 글로 표현되는 거 모르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언어의 구조나 해서 뭐 얘기하면 꾸며 말하기,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뭐 등 동화구현, 일기쓰기, 신문 만들기를 통해서 이러한 언어적 지능이 키워질 수 있다. 예,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렵죠. 그리고 논리 수학은 제가 볼 때 이건 키워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러분들 수학이 키워지나?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추론하는 능력이라고 나와 있죠. 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에서 내우는 숫자의 계산, 분류, 뭐 소크라테스의 문단법, 요건 여러분들 가끔 출제된 적이 있어요. 3단 논법,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모든 등 이런 거 나와 있고요. 논리력, 왜냐면 논리할 때 논리의 대표적인 이제 소크라테스 또는 이어지는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여러분들. 아니 뭐 이름도 기네요.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나오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공간은 여러분들 시간적 공간적 세계를 정확하게 지각하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 판단 능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주차 문제 이런 공감각적 문제라고 연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 리듬. 제가 제일 신기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 이거 타고나는 능력 같아요. 저는 이거 키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혹시 이거 하시는 분들 예전에 이제 우리 요즘 스마트폰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투지할 때 번호를 누르면은 그 고위의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지 않고 듣고만 있어도 몇 번 누르는지 다 아시는 분들, 절대 음감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 정말 신기해갖고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예, 그게 저는 전혀 그런 감각이 없는데 그런 건 좀 타고나는 것 같아요, 음악. 그래서 제가 가장 이제 신기했던 부분이 지금도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이제 상대방이 전혀 모르는 노래를 옛날 노래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노래를 듣고 그냥 옆에서 반주를 쳐요. 그래서 이걸 아는 노래인가 아니면 의심스러워서 저는 모르는 노래를 했는데도 그걸 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건 정말 음감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타고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운동 감각, 뭐 신체 능력으로 하는 것들, 뭐 역시 이것도 좀 타고난 부분들이 많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인관계, 여기서부터 좀 이제 한번 봐주셔야 돼요. 대인관계, 타인의 기분, 기질, 동기 및 의도의 식별과 그의 적절한 반응. 그래서 타인이 일을 하도록 동기유발, 집단과의 학습, 협동학습의 활용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대인관계 또는 우리가 이런 거를 사회적 지능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말해서 저 사람은 사회생활, 대인관계를 잘한다, 사회생활을 잘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남의 기분 잘 맞추고 참 뭐 여러분들도 이제 성인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각종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요, 대인관계, 그다음 사회적 지능 이런 거 여러분들. 이런 것도 지능에 속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인내 가볍게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관찰, 주변의 관찰,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존 영역. 네, 실존 영역은 아마 좀 철학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 내용들 앞에서부터 이제 쭉 했고 이렇게 9가지 지능으로 구분했다. 다중지론 이론이다라는 거 가드너가 주장했다는 것만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다중지론 이론의 적용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수행평가를 통한 학생들의 우리가 이제 교육평가 부분에서 배울 수행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육평가 부분에 나오는데요. 통한 학생의 지능적 특성, 측정과
특성 지능의 활용이라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수행평가가 이거예요. 과거에는 아마 저도 그랬고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대부분의 분들도 그렇습니다. 자, 어떠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서 이제 성적을 산출하잖아요. 그때 보통 중간고사 시험 합친 거, 그다음에 기말고사 합친 거 이렇게 합쳐서 점수를 낼 거예요. 그래서 뭐 중간고사 100점, 기말고사 100점인데 뭐 50%씩 반영한다. 그래서 이쪽 100점이고 50% 합쳐서 이제 점수를 산출하죠. 근데 요즘에는 거기다가 그냥 단순히 여러분 지필고사잖아요, 솔직히. 예, 지필고사인데 요즘에 그런 게 아니고 수행평가라는 과목이 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평소 숙제나 뭐 수업 태도, 그다음에 다른 어떠한 다른 자료를 가지고 수행평가 학생들에게 직접 어떠한 그 과목에 관련된 것들을 평가하는 과목들, 그게 20% 정도 반영해서 이렇게 100%에서 성적을 산출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과거의 지필고사로서 학생들의 성적을 매겼다면 이러면 그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여러분들 평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수행 평가를 통한 학생의 지능적 특성을 측정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단순한 지필고사가 아닌 다른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그냥 가끔씩 요즘에 그런 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요즘에 많이 보는 UCC 있죠. UCC에 특히 뭐 사회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역사 과목이라든지 이럴 때요. 학교 선생님께서 수행 평가를 숙제를 내요. 조별로 이렇게 묶어갖고 숙제를 내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네 학교를 홍보해봐 라고 해서 학생들이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이런 거 갖고 간단하게 뭐 콘티 짜갖고 이렇게 해서 그 동영상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그 조의 수행평가의 점수를 반영하는 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거.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가끔 오,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거. 그러니까 과거의 그 천편일률적인 그러한 평가 방법보다는 좀 다양해진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가정의 다중지론에 있는 게 적용을 받은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뭐 개별화된 교육 과정의 수립을 통한 재능의 발견과, 그렇죠? 그걸 통해서 그걸 또 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하는 학생들. 그래서 그의 재능을 개발해 주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교육의 목표다 이런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인에 대한 존중과 학교와 지역 사회의 연계,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하면 이제 보통 좀 과거에 유명했던 영화가 하나 있죠, 여러분들. 유명했던 영화가 어떤 이제 뭐 그 첫사랑에 관한 기억이 있잖아요. 국민 첫사랑을 만든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 보면 그런 거죠. 그 두 학생이, 제가 지금 무슨 영화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뭐 개론이라는 영화 하나 있죠. 첫사랑 거기서 이제 두 학생이 만나게 되는 경로가 하나 그거죠, 여러분들. 학교 수업을 듣는데 무슨 제가 볼 때는 도시공학 뭐 이런 걸 배우는 거죠. 건축공학 이런 거에서 숙제가 자기네 그 지역을 탐방하면서 이렇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찾아오는 것.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둘이 처음 만나게 되고 뭐 이런, 물론 만난 거는 교실에서 잠깐 만났지만 이제 본격적인 만남의 계기가 되는 건데요. 예, 그런 거 다중지론에 적용되는 거, 타인에 대한 존중과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이런 걸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다중지능에 근거한 평가 원리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크게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볼 건 없고요. 네, 첫 번째, 평가와 학습 간의 경계를 없애 평가가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정도, 평가는 수업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며 비공식 평가도 중시되어야 한다. 단순한 천편일률적인 평가가 아니다. 왜? 지능은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중지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학자인데요. 자, 스탠버그의 3원 지능인데 여러분들 몇 개요? 네, 3개. 3원 지능. 그럼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누구 있죠? 2개의 지능으로 구분한 학자가 있고요. 아까 캐트리라는 학자, 여러분들 카토라고 하지만 캐트리라는 학자 있죠.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배웠죠? 방금 전에 길포드의 다중지론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탠버그의 3원 지능 이렇게 배웠죠.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캐트리 2가지 지능, 2개 하나 있구나. 그 다음에 길포드는 9개 지능이 있는데 그 9개 내용은 여러분 단어 정도만 앞에 외워두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세 번째 스탠버그는 뭐냐? 시험 문제 같은 결국 이 3개를 비교하는 게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피어만의 2가지 요인과,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누구 얘기했죠? 다요인 얘기한 학자. 이렇게만 비교해주면 이게 여러분들 실제 공부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자, 기본 입장 볼게요, 여러분들. 지식이 습득되고 유지되고 문제를 해결에 사용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지능을 정의한다. 자, 여러분들 이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거는요,
3원 지능이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이것만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메타 요소, 수행 요소, 지식 획득 요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쉽게 보면 이겁니다. 자, 메타 요소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계획과 전력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행 요소, 그것이 어떠한 계획을 짰으면은 그것을 실행한다. 그 다음에 지식 획득, 말 그대로 새로운 학습의 내용과 기억이 가는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레포트를 쓸 때, 그렇죠? 먼저 지식을 획득해서 자료를 모으죠. 지식 획득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계획을 짜서 계획을 짭니다. 수립 방법, 메타 요소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수행한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처럼 똑같이 지능도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여러분들 첫 번째 경험적 지능, 두 번째 실용적 맥락적 지능, 세 번째 성공적 지능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요. 자, 다시 보면 다중 이거 하나 더 왔군요. 어이? 여러분 이거 다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3원 지능 이거 있죠? 3원 지능에서 여러분들 자 경험적 지능, 그렇죠? 그다음에 실용적 맥락적 기능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적 지능이 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원 지중에서는 여러분들 3원 지능 이론에서는요 딱 세 가지 정도만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경험적 지능, 그 다음에 실용적 기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공적 지능 이렇게만 여러분들 하고 문제를 어떠한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해결하는 요 세 가지 지능만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정리해 놓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크게 좀 심화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정리는 해놨지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참고만 여러분들 하시고요. 개개인의 내용을 여러분들 각각 우리가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인간의 지능이 내용, 결과, 인지, 상호작용 결과 180개의 복합 요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그랬죠? 5 곱하기 6 곱하기 6 해갖고 180까지 있는 거 주장한 학사. 그렇죠? 예. 길포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했던 스턴버그의 3원 지능에 포함되지 않는 것 되겠습니다. 상환 지능, 경험적 지능, 그 다음에 요소적 지능 여러분들 포함되지만 공간적 지능 포함되지 않고요. 굳이 공간적 지능을 어디 들어가냐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예 누구요? 예 길포드의 길포드가 아니죠. 여러분들 큰일 뻔했네요. 여러분들 자 공간적 지능 우리가 아까 9가지 요인 배운 학자 있죠? 예, 그 학자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준 지능의 이제 종류 다른 지능에서 사회적 지능이라 부른다. 네, 복잡한 환경 속의 미묘한 단서를 활용하는 능력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을 대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적 지능이다. 사회관계를 중시하는구나. 다른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구나. 할 때는 여러분들 어떤 거요? 그렇죠. 예. 대인관계, 대인 간의 기능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31강이 좀 이렇게 많이 내용이 늘어졌는데요. 자, 원래 이제 이 파트를 제가 굳이 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그래도 지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까 스탠포드 비넷 검사라는 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이 지능 이론들을 했을 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능 이론은 절대로 공무원 시험에서는 심화적인 내용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무슨 얘기 했는지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자 한 6학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각각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다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3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